코딩 인 프로그레스. 이제 녹화되는 거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제가 윤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교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겨울방학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하기 위해 그 부동산학 개론 1차 과목에 대해서 우리 윤정득 교수님께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 건축건설학부 겸임 교수님이신데요. 출제 경향 및 기출문제 풀이에 대해서 3시부터 한 4시까지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정득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부동산 학개론 출제 경향 및 기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진행해서 먼저 이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장별 출제 경향입니다. 전체 문제 중에서 총론 부분이 평균 네문항 정도, 즉 10%, 10%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총론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학개론 수업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부동산학의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부동산의 현상, 그리고 부동산 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 개념과 분류, 부동산의 특성이 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총론 부분에서는 부동산의 개념과 부동산의 분류에 대한 부분이 거의 세 문제 정도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부동산의 특성이 한 문제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감정평가 부분에 이제 여섯 문항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감정평가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방식, 3방식 6방법이 있죠. 이 3방식 6방법이 전체 여섯 문항 중에서 한 네문제 정도,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죠.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공동주택 가격이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네문항 정도, 한 문항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공시 세 문제, 그 다음에 가격 공시 한 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감정 평가의 가치 이론이 한 문제 정도 해서 전체 여섯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한다면 총론 부분에서는 네 문항인데 개념과 분류 부분이 거의 네 문항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세 문항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쪽에서는 3방식 6방법이 네 문제 정도, 그리고 가격 공시에 대한 부분이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가치 이론이 한 문제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 부분에 넘어가면은 거의 뭐 75%, 30문항이죠. 물론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이죠. 부동산 경제론이라든가 시장론, 공간구조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그 다음에 개발 및 관리론,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독보적으로 투자론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8문항 정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및 관리론이 6문항, 그 다음에 경제론 파트와 입지 및 공간 구조론 파트가 한 5문제씩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이 차지하는 그런 순으로 흘러간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걸 보시면은,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구나. 이 중에서도 강론을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되지만, 감정평가라든가 총론 부분을 뭐랄까, 무시하면은 절대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형식별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일단 서술형, 우리 이제 말 문제라 그러죠. 서술형이 박스형을 포함해서 거의 이 30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계산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 계산 문제는 어, 수험생이라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또 실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봐도 이게 이제 난이도 조절할 때 계산 문제로 거의 조절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산 문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완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 제가 이제 스텝 1, 2, 그다음 이제 파이널 단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원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서는 무엇보다도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출제 경향을 파악할 것이고, 그리고 출제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기본서를 중심으로 한 기본 개념 정리와 이해 위주의 학습을 반드시 정독을 통해서 반드시 이 뭡니까 기초를 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약점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체크하시고 또 그 부분을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해 주셔야 되고 각 챕터별로 장별로 단락이 있죠. 단락별로 요약을 하면서 또 뭐랄까 누적 복습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단계에 가서는 실제 시험을 치는 것과 같이 이 시간 조절과 더불어 물론 이 시간 조절은 이 실제 시험보다 10분 정도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뭐 30분 수준에서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뭘까 모의고사를 응한다면 실전에 응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또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체크해 오셨던 약점과 또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이 계산 문제 있죠. 이걸 중점적으로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토지의 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게 줄을 긋고 하다 보니까 반듯하지 않은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부동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부동성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부동산을 갖다가 옮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외부 효과라는 것은 이 외부라는 것은 시장 밖에서 뭘까 거래가 이루어진다든가 어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라서 시장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이게 어떤 대가라든가 가치를 갖다가 인정해 줄 텐데 이게 시장 밖이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도 여기에 대한 대가라든가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이걸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발생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도축장이 들어왔다. 이거 비선호 시설이죠. 그죠? 그러면 내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 얘기.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죠. 또 반대로 만약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 거리에 공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플러스죠. 즉 이익을 준다.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그죠?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 이 외부 효과는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접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개별성입니다. 사람으로 따진다면 개성이죠. 똑같은 건 없다. 그 얘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개별성을 해서 거래사를 통한 지가 산정이 쉽다 하면 틀렸죠. 왜냐하면 사례가 없어요. 기준을 삼을 만한 것들이 없다. 그 얘기. 거의 없죠. 그죠? 똑같은 게 없는 게 개별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래 사례를 통한 지가 산정이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쉽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면 부정성으로 인해서 부정성 뭡니까? 불어날 정자죠. 그죠? 아닐 부자고. 그러면 불어날 수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이 노동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걸 투입해도 즉 생산 요소를 투입하더라도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게 부정성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진 땅덩어리 우리 지구를 생각해 보더라도 지구가 주어지면 그 지구를 늘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실질적으로 총량은 늘릴 수 없는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에요. 탄력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Y축이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라면은 가격이고 X축이 이 양이다. 양이면은 물리적 공급 곡선은 이런 식으로 완전 비탄력적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 이 양이 주어진 양이 Q스타라면 Q스타의 양밖에 없죠. 그죠? 가격이 이 수준이든 여기를 뭐 P1이라 합시다. P1 수준이든 아니면 P2 수준으로 올라가든 그 양의 조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조절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일반 경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해서 양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같은 경우는 양의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다음 4번 보시면 용도의 다양성으로 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는 용도를 변경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공급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보시면 영속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에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된다. 아니죠. 영속성이 뭡니까? 감가상각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감가가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 토지는 감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감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고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실제 우리 감정평가에서 수익환원법에서 수익 가격을 구할 때도 직접법을 적용하죠. 그게 상각률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토지의 가액, 즉 수익 가액을 구한다. 그 얘기.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있는 풀이와 정답은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체크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해설과 정답은 각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든가 여러분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 보시면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지금 옳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옳은 것은 기억 보시면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지목이죠. 그죠? 지목이 뭡니까? 땅지자의 눈목이죠. 토지만 봐도 우리가 사랑할 때 눈을 보면 안다 하듯이 토지의 눈을 보면은, 즉 토지의 이 용도를 보면은, 주된 용도를 보면 이게 어떤 것으로 이용되고 있구나 알 수 있다. 그게.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쓰는 지목이 28개가 있죠. 그죠? 전답, 과수, 목장, 용지, 임야, 광천지, 그다음 도로라든가 하천, 제방, 부거, 유지, 그다음에 수도 용지라든가 공장 용지, 그다음에 창고, 양어장, 주유소, 주차장,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런 식으로 28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가 공시제도 용어로서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낮이죠, 그죠? 낮입니다. 이게 벌거벗을 낮자에 땅짓자에 벌거벗을 낮자에 땅짓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시변에다가 과실 과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낮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죠. 주택으로서는 한 개 동의 가로의 합계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죠. 그죠? 바닥 면적의 합계와 같은 말이 뭡니까? 연면적이죠. 이열 연자에다가 얼굴 면자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합해 놓은 것이 연면적이죠. 근데 여기는 합계라는 단어를 줬기 때문에 여기는 바닥 면적이 와야 됩니다. 기억은 바닥 면적.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으로 좁혀집니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몇 개층 이하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4개층입니다. 4개층. 자, 그냥 4층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그냥 4층은 밑에 뭐랄까 주거용이 아니고 오피스텔 주거용이 아니고 만약에 뭐 설계 사무실로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이거는 뭐랄까 전체 층수로서 주거용이 아닌데 층수를 넣어버린 거죠. 근데 개층이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특정 용도, 주택이죠. 그죠? 주택 용도로 쓸 때는 특정 용도이기 때문에 개층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개층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다세대가 아니고 만약에 뭐 다중주택이다 그러면은 이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3계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최대가 아파트 5계층 이상이고 그다음에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4계층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넘어오면은 다중이라든가 다가구는 3계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정답 4번이죠. 그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공시 방법을 등기를 쓰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총톤수 25톤인 기선이에요. 실제 이 배 같은 경우에는 20톤이 넘어가면은 20톤인 기선이죠. 그죠? 기계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20톤이 넘어가면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선박 등기법에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재 용량 25톤인 덤프 트럭이요. 이건 자동차 등록법에서 이거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보시면 최대 이륙 중량 400톤인 항공기. 이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이에요. 이 한 그루의 수목은 실질적으로 등기를 할 수 없고 토지를 처분할 때 종물로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등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한 그루가 아니고 뭡니까? 수목의 집단이 돼야 됩니다. 수목의 집단이 돼야 되고 수목의 집단인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만이 이게 이제 임목으로서 뭘까 등기된 방법을 갖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얼도 해당 사항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밑에 보시면 1번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 5번 문제입니까? 5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한 집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수용 방식과 뭡니까? 환지 방식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죠?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것인데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보시면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로 인해 대토라는 것은 다른 토지로 바꿔준다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 구역 밖으로 있는 토지를 바꿔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보통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뭘까 이 토지를 사게 되는데 여기서는 땅으로 바꿔주는 거잖아. 그러면 다른 지역의 땅을 또 구입하게 되면 바꿔서 가져가게 되면 그 지역의 뭘까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죠? 지가가 상승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다음 이번에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서 사업 시행자의 개발 토지, 즉 조성 토지의 매각 부담이 크다. 맞죠? 그죠? 수용 방식은 글자 그대로 거둘 숫자에 사용할 용자. 그래서 공공용지의 이 취득 및 수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사버리죠. 표준지 공시지가로 사들인다 그 얘기. 그럼 이걸 조성하죠. 그러면 개발 가치가 반영되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개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다음 3번에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본다면은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 작다. 맞죠?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땅으로 바꿔주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 방식은 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지만 환지 방식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로 바꿔주죠. 바꿀 한자 땅지자에.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부담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서 종전 토지자에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맞죠? 그죠? 기존에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개발된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개발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했죠. 즉 개발 이익이 발생했다. 그 얘기. 그러면 기존에 이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개발된 토지로 바꿔가니까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개발 절차상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 즉 횟수가 수용 방식에 비해서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 틀렸죠? 오히려 지금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갖다가 개발된 후에 토지를 바꿔주는데 이걸 그냥 막 바꿔주는 게 아니죠. 위치라든가 아니면 용도라든가 이런 거 다 고려합니다. 토지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안 되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해당 위치에 있던 부분 위치 쪽으로 바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단계라든가 이 횟수가 수용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고. 수용 방식은 오히려 감정평가 법인 등을 세 곳을 지정해서 평가하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주면 끝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봅시다. 5번이 정답이 되죠. 그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6번 보시면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여기서 타당성이라는 것은 법률, 경제, 기술적 부분의 타당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시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 분석 왜 합니까? 수요 공급 같은 걸 갖다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지역을 설정해야 된다. 구역을 설정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방대한 경계가 설정되지 않는 데서 시장 분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 분석한다. 예를 든다면 뭐 평택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다. 그러면 평택을 어떤 구역을 지정해야 되지. 평택이 아닌 뭐 다른 옆 동네 송탄이라는 인데까지 확대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업의 이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부동산 개발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질적으로 형질 변경까지도 부동산 개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민간 투자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에 국가 및 지자체의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 방식이다. 이거 정답 다 좋네, 그죠? 지금 뭐라 했습니까? 건설하니까 빌드죠, 그죠? 빌드에 비해. 그 다음에 소유 및 운영, 오퍼레이트 하죠, 그죠? 오퍼레이트 하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죠. 이전하는 게 트랜스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맞습니다. BOT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4번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유형을 신개발 방식과 재개발 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 네, 여기서 신개발은 것은 신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개발은 뭐랄까 새롭게 정비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방식에 해당된다. 맞죠? 그죠? 이 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같은 다시 제자입니다. 다시 제자.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또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5번에 개발 사업의 방식 중 사업 위탁 방식과 신탁 개발 방식의 공통점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점이다. 여기서 틀렸어요. 이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데 개발 사업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사업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고 신탁 개발 방식은 믿을 신자에 부탁할 탁제.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형식적인 소유권까지 넘겨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것은 이 신탁 개발 방식이죠. 사업 위탁 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공통점으로 넣으면 안 된다 하기. 공통점이 아니고 이건 차이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답 5번이 되죠. 그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7번 한번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에서 4P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4P 믹스라는 것은 4P 마케팅 믹스 전략인데 이거는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뭘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이 마케팅 전략으로서 실제 공급 마케팅 전략에는 이 4P 믹스 마케팅 전략 외에도 SDP 전략도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4P 믹스 전략이 뭐냐면은 일단 P로 시작하는 두 문자 그죠? 이니셜이 P로 시작하는 게 네 개다 그 뜻이야. 그러면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부동산 상품, 즉 제품이라는 걸 만들어냈을 때 이걸 뭘까 판매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죠. 그래서 내가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제품을 만들면 팔아야 되죠. 팔려면 가격을 매겨야 되겠죠. 그죠? 가격을 매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위치에 위치시키면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가 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같은 거 해야 되죠. 판매 촉진해야 됩니다. 프로모션, 광고 같은 걸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네 개의 이 P를 따서 4P 믹스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과 비업은 땅상이 없죠. STP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업 미연, 이거 미연이 4P 믹스 전략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험 문제를 푸는 기분으로 또 여러분도 시험 문제를 직접 푼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어,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제 보시면 A 지역 단독주택 시장의 균형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고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한 경우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모두 증가하는데 감소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시험 칠 때는 그냥 옆에다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그려가지고 우하향의 수요 곡선과 우상향의 공급 곡선을 빠르게 그리면 돼요. 제가 지금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빗나가고 있지만 최대한 예쁘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공급 곡선을 그릴 수 있고, 요 지점에서 교차되는 지점이 여기가 균형 가격이 되겠죠. 그죠? 균형 가격이 되고, 여기가 균형 거래량이 됩니다. 균형 거래량이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증가한다 했죠. 그죠? D에서 D-로. 증가하면 무조건 우측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D에서 D-로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급도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S에서 S-로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 생겼죠. 여기 생겼잖아요. 그럼 기존의 균형점은 여기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더 올랐다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죠. 더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여기를 P-라면 P-만큼 올랐다. 그래서 감소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합니다. 이럴 때 수요의 증가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큰 경우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고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수요가 증가하고 자, 원점을 원래 이 균형 상태를 일단 두고 여기를 D를 하고 그 다음에 D-와 S-로 되겠죠. 그죠? 자, 수요 증가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커요. 그러면 감소는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S에서 S-로 감소를 시킵니다. 감소시키고 증가는 우측이죠. 수요는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폭은 조금만 증가시켜 봅시다. 간격을 더 적게 이렇게 뒤에서 D-로 증가시켜 보자. 그러면 원래 균형점이 여기였잖아요. 그죠?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D-와 S-.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은 상승했죠. 그죠? 가격이 상승했다. 균형 가격 하락했다기 때문에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봅시다. 3번 보시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여기 따라주면 됩니다. 실제 시험 칠 때는 여러분이 이 펜으로 그리면 저보다는 아주 예쁘게 그려집니다. 자, 원래의 균형 상태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원래 균형 상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원래의 수요 곡선과 그다음에 우상향의 공급 곡선이 그려졌죠. 근데 여기 조건이 뭡니까? 수요는 감소하고 그러면 왼쪽으로 가라 그 얘기고 공급은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그 얘기죠.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그럼 수요의 감소폭을 이 정도로 넓게 해봅시다. 이 정도로 넓게 해봅시다. D에서 D-로 감소를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넓게. 그 다음에 공급의 증가폭은 작게 해야 되겠죠. 그죠? 우측으로 조금 좁게 해봅시다. S에서 S-로 이렇게 이동시켜 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S-와 D- 만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죠? 여기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어디였어요? 기존에는 여기였죠. 기존에는 여기였죠. 기존에는 여기였습니다. 아, 기존에 여기 아니네. 그죠? 여기네. 그죠? 위에 쪽이네. 위에 쪽입니다. 자, 요 기존에는 여기입니다. 기존은 여기에. 기존은 여기네. 그죠? 여기가 D 곡선이고 여기 S 곡선이 있잖아요. 요 교차점이 여기죠. 균형 가격이
여기고 균형 거래량도 여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분이 어떻습니까? 다운됐죠, 그죠? 새로운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이 하락했다.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문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고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크다 그랬어요. 자, 우하향의 수요 곡선과 그다음에 우상향의 공급 곡선을 그리면 균형 가격이 나오겠죠, 그죠? 균형 가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뭐라 했습니까? 둘 다 감소하죠. 둘 다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크다. 그럼 공급의 감소를 이 정도로 크게 해봅시다. SS, S4C로. 감소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도 감소시켜야 되죠. 그런데 감소를 조금만 시켜봅시다. 폭을 좁혀보자. 적게. 감소폭을 D에서 D-로 감소를 작게 했습니다. 폭을.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균형점이 S-와 D-가 만나는 점. S-와 D-가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여기가 되겠네, 그죠?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기존의 균형점보다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여기 있었죠. 기존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에서 P-로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을 묻네, 그죠? 가격이 아니고. 그러면 거래량을 보니까 Q에서 Q-로, Q에서 Q-로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어요. 감소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답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정답 4번이죠,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9번 보시면 A 지역의 이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달성은 0.9이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소형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소형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가 됐습니까? 0.9다. 0.9. 0.9입니다. 0.9다. 그러면 여기에 분모가 뭡니까? 가격의 변화율이죠. 가격의 변화율이고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0.9이고 그다음에 옵셀 가격에 대한 소형 아파트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얼마나 했습니까? 교차 탄력성은 0.5다. 0.5. 0.5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피스텔의 가격에 대한 그렇죠, 그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자에 올리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0.5입니다. 교차 탄력성 0.5입니다. 그랬을 때 A 지역의 소형 아파트 가격이 2% 상승하고 지금 요 가격이 2% 상승했어요. 2% 지금 상승했습니다. 2%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0.9 곱하기 2%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8%가 되겠죠. 그죠? 1.8%가 돼요. 지금 1.8% 올랐습니까? 내려갔습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수요량은 떨어지겠죠. 그죠? 1.8% 감소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교차 탄력성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동시에 A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은 5% 상승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5%가 상승했네. 그죠? 5%가 상승했습니다. 자,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 수요량의 변화율은 교차 탄력성 값 0.5 곱하기 5가 되겠죠. 그죠? 5%가 됩니다. 그러면 5, 25니까 2.5%가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러면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수요량 늘어났겠죠. 그죠? 소형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소형 아파트가 대체제가 돼가지고 이 비싼 오피스텔을 사지 않고 소형 아파트를 산다. 2.5% 상승해. 그러면 요 갭이 얼마입니까? 0.7%죠. 그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0.7%가 상승했죠. 변화율이. 그럼 0.7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봅시다. 정답 1번 돼 있죠,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0번 보시겠습니다. 10번 보시면, 자, 컴퓨터상이다 보니까 글자가 예쁘지 않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랬어요. 상승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수요 곡선은 당연히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겠죠, 그죠? 그리면. 자, 아파트는 정상제입니다.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소득이 줄어들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게 정상제입니다. 자, 가구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한 개 살 사람이 두 개 산다. 이런 식으로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 얘기. 자, 원래의 가격 P와, 자, Y축의 가격 P와, 그 다음에 X축의 수요량, 거래량 Q 상태에서 우하향의 수요 곡선과 그 다음에 우상향의 공급 곡선이 그려지겠죠. 그죠? 자, 이럴 때 균형 가격 P 스타와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 Q 스타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가구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겠네. 그죠? 수요가 D에서 D-로 증가하게 된다. 그 얘기.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가격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 원래 가격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균형 가격이 여기 형성됐죠. 옆으로 수평선을 그어보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다. 가격 상승했습니다.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어요. 지금 아파트 시장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죠? 수요가 감소한다. 그 얘기.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지워버리고 오히려 여기를 이제 증가한 걸로 봐보면 되겠죠. 그죠? 증가한 걸로 보면 되겠죠. 여기가 D-로 놔버립시다. 이쪽으로 갔다 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원래 가격에서 가격이 어떻습니까? 다운돼 버리죠. 그죠? 다운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그 얘기. 아파트 안 산다. 그 얘기. 선호도 감소했기 때문에. 그럼 가격 다운돼. 그렇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아파트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양이죠. 자, 우하향의 수요 곡선과 그 다음에 우상향의 공급 곡선이 그려지겠죠. 이 상황에서 균형 가격 뭐 P 스타를 합시다. P 스타와 균형 거래량 Q 스타가 있습니다. Q 스타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아파트 건축 가격이 상승해 버렸다. 그러면 공급자들의 뭡니까 공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커지겠죠. 그죠? 부담이 커져요. 그러면 생산 요소 비용이 높아졌잖아요. 자재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을 줄이게 돼요. 공급자들이. 자, 이렇게 되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원래 균형 가격이 여기 있었는데 새로운 균형 가격이 올라갔죠. 그죠? 가격이 상승했죠. P스타에서 P-로 상승했다. 그럼 이거 맞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두 개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아파트 담보 대출의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자, 담보 대출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지금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집 사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자율 상승하게 되면 금융 비용이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낀다 그 얘기. 그러면 수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소시키겠죠. 그죠? 수요 감소시킨다 그 얘기. 그러면 원래 수요와 원래 공급 상태에서 균형 가격 P스타와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 Q스타인 상황에서 지금 뭐라 했습니까? 이자율 상승되니까 금융 비용이 부담되니까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줄이게 된다. 수요량을 D에서 D-로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한다. 그죠?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이 여기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균형 가격은 여기 있죠. 가격이 어떻습니까? 떨어졌죠. 그죠? P스타에서 P-로 가격이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죠. 그러면 맞는 거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3번이죠. 한번 봅시다. 정답 3번 맞죠? 그죠? 자, 다음 11번 보시겠습니다. A 지역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QD1은 900-P이고 공급 함수 Q에서는 100 플러스 4분의 1P이며 균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균형 상태. 자, 균형 상태는 어떤 겁니까? 이 QD1과 QS가 이퀄인 상태다. 그 얘기죠. 그죠? 지금 그래프상에서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그 얘기예요. 균형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 수요 함수가 QD1에서 QD2로 바뀌었다. 그 얘기죠. 변화했다. 그러면 균형 가격도 변화했을 것이고 균형 거래량도 변화했는데 이 각각의 값, 기업과 니은을 구해라. 그 얘기. 자, 그러면 지금 균형 상태잖아. 그죠? 그러면 요 900-P 이꼬로 100 플러스 4분의 1P가 되겠죠. 그죠? 900 P 이꼬로 100 플러스 4분의 1P가 된다. 4분의 1P가 돼. 자, 그러면 균형 상태인데 얘를 지금 좌변으로 이항시켜야 되겠죠. 그죠?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이 마이너스 P를 우항으로 이항시킨다. 자, 그러면 900-100이니까 800이 되겠죠. 그죠? 800은 이렇게 되겠죠. 800은, 자, 마이너스 P가 우항으로 이항하면 P가 되겠죠. 그죠? P는 1P잖아요. 1P이기 때문에 4분의 4P잖아. 그죠? 4분의 4P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4분의 4와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분의 5P가 된다. 4분의 5P. 자, 4분의 5P가 되기 때문에 결국 OP는 이렇게 되겠죠. OP는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4팔이 32죠. OP는 3200이다. 3200이면 5, 6이 30, 5, 6이 30, 그 다음에 5, 4, 20. 그러면 640이 되겠네. 그죠? 자, 이때 일단 가격이 640입니다. QD1 상태에서. 그 다음 QD2 상태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QD 상태로 D2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 균형 상태로 둬야 되기 때문에 1500 마이너스 2분의 3P가 되겠죠. 그죠? 2분의 3P 2분의 3P는 요 공급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100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P가 되겠죠. 4분의 1P. 자, 지금 이게 지금 2분의 3P잖아. 그죠? 그러면 얘 4와 공통 분모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분모와 분자에 2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되고, 곱한 후에 얘는 이쪽으로 우측으로 이항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1500에서 100을 빼면 얼마입니까? 1400이죠. 14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얼마입니까? 4분의 1P가 있죠. 그죠? 여기 4분의 1P가 있습니다. 요거는 4분의 2를 곱해주니까 분모 분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의 6P가 되겠죠. 4분의 6P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4분의 1P하고 더해지면 4분의 7P가 되겠죠. 그죠? 4분의 7P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P는 이렇게 되겠죠. 7P는 5,600이 되겠네요. 그죠? 4, 4, 16으로 올라가면 5,600이 됩니다. 5,600. 5,600이면 결국 P는 얼마가 됩니까? P는 7, 8이 56이잖아. 그러면 800이 되겠네. 그죠? 800. 그러면 새롭게 변화가 얼마가 일어났습니까? 800 마이너스 640만큼 변화가 일어났네. 그죠? 그러면 160이 변했네. 160이 올랐잖아. 그죠? 640에서 800. 그러면 160 상승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각각의 값이 구해졌어요. 그러면 640을 여기 900 마이너스 P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900 마이너스 640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얼마 됩니까? 260이 되겠죠. 그죠? 260이 된다. 260. 900 마이너스 640 하면. 그러면 QD1이 요 양이죠. 그죠? 양이 QD1이 260이 된다. 그러면 QD2 양의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QD2는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그 얘기죠. QD2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요 QD2 요 8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된다 그 얘기. QD2에다가. 그러면 1500 마이너스 2분의 3P잖아요. 그러면
지금 800이 있잖아. 그죠? 800이 여기 P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요 800하고 2를, 800하고 여기 있는 800하고 2를 약분하면 400이 되겠죠. 그죠? 400이 될 거 아니에요. 4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P는 400 곱하기 1500이 되겠죠. 그죠? 3P는, 요 3P는 이렇게 되겠네. 3P는 약분했기 때문에, 지금 800을 P에다 넣으면은, 2분의 3 곱하기 800이 되기 때문에 2하고 800을 약분하게 되면 400이 나온다. 그죠? 400분의 3P가 되겠죠. 400분의 3P가 된다. 그래서 3P는 1500 곱하기. 자, 제가 계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큐디트가 1500 마이너스 2분의 3P인데 여기에 지금 800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80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하고 800을 지우면 400이 되겠죠. 그죠? 400이 된다. 그러면 1500 마이너스 400분의 3P가 되겠죠. 그러면 3P는 1500 곱하기 그러면 60만 원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지금 800을 640과 800이 나왔죠. 그죠? 800에서 640 빼니까 아까 160 상승했으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변화 부분은 아까 640은 여기 QD1에 넣었죠. 그죠? 그러면 260이 됐죠. 그죠? 60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800 부분은 QD2로 넣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QD2로 넣으니까 1500 마이너스 2분의 3P에 대입을 하게 되면 1500 마이너스 1200은 300의 값이 나온다. 그 얘기. 300의 값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여기가 지금 여기 P가 생략됐는데 여기 P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800이 되니까 여기 2하고 800 지우면 400이 되죠. 400 곱하기 3하면 1200이니까 1500 마이너스 1200 하면 300이 나온다. 그 얘기. 그러면 260에서 300으로 변했기 때문에 40이 증가했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2번이네. 그죠? 자, 뒤에 가서 보면 아까 여기 160은 1번 아니면 2번이 된다 했죠. 160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니은이 아니죠. 40 증가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량의 경제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저량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저장된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연못 같은 거 생각해야 됩니다. 저장된 양이고 여기 이제 물이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저장된 양이에요. 저량입니다. 여기가 저장된 양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흐르는 양이 됩니다. 자, 흐르는 양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량이 되는 거예요. 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 했냐면 저량의 경제 변수는 뭐냐 그 얘기예요. 저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측정할 수 있는 경제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둬져 있어야 됩니다. 가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탁이라는 이 단어는 재고라는 뜻이에요. 이미 답을 줬죠. 그죠? 출제위원이 답을 줬네. 그죠? 이미 여기 저장되어 있는 양이잖아. 주택이 저장된 양을 바로 일정 시점에서 얼마냐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 연못에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이거 몇 톤이냐 바로 파악되죠. 수자원 공사에서 이거 저수지마다 저장량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흐르는 양은 여기 딱 찍어가지고 일정 시점에 여기 몇 톤이냐 뭐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물은 가둬봐야 되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착공 시점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이 착공 시점에서부터 준공 시점까지 가봐야 완전한 물건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자, 가계소득, 월소득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달치잖아요. 시점이 아니죠. 그죠? 임대료 수입도 월 수입이겠죠.
그다음에 뭐 신규 주택 공급량. 이거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가야 되죠. 유량 개념이죠. 물 흐르는 거하고 똑같대. 주택 거래량 가고 오고 멈춘 거 아니죠, 그죠? 거래량도 역시 유량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 1번입니다. 1번. 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시 이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랬어요. 우리 이거 수업에 했던 것이죠. 그죠? 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을 줬다. 그죠? 주거 환경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것으로 답을 줬어요. 이미 정답이 5번이라는 걸 먼저 체크할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도시 정비 사업이 과거에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이 저소득 주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더불어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2008년 전이죠. 2008년 전입니다. 도시 도시 이 정비 사업에는 원래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 환경 이 관리 사업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관리 사업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되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 하나로 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통합되다 보니까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는 얘는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걸 대상으로 한 것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과 관련된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걸 갖다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이 되고, 다음 문제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캔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술할 때 A씨와 B씨의 상권 경계 지점은 A씨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자, A씨와 B씨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A씨와 B씨 사이의 직선 거리는 45km고 A 도시의 인구는 84만 명. 그리고 B 도시의 인구는 21만 명입니다. 자, 캔버스. 이거 공식 잘 안 헤어지죠? 컴퍼스 생각하면 됩니다. 컴퍼스가 생각하시면 루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컴퍼스를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찢으면 컴퍼스 모양이 나옵니다. 1 플러스 루트. 그러니까 공식을 어떤 이미지하고 연결시키면 기억이 잘 됩니다. A 도시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는 A 도시의 인구가 오게 됩니다. A 도시의 인구분의 그 다음에 B 도시의 인구가 나오게 됩니다. B 도시의 인구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컴퍼스는 실적으로 양쪽을 뻗으면 일정 거리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AB 이두 도시 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AB 두 도시 간의 거리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 도시 인구가 21만 명이기 때문에 여기 21만이 될 것이고 여기 B 도시 인구가 84만이 되겠죠. 그죠? 루트의 분자 부분이 84가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겠죠. 그죠? 4로 약분 되겠죠. 그러면 루트 안이 뭐가 됩니까? 루트 안이 4분의 1이 되겠죠. 루트 안이 4분의 1이니까 루트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하고 루트가 지워지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1과 2분의 1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죠? 2분의 3이 된다. 그리고 AB 두 도시 간의 거리 분자죠. 여기가 분자죠. 얘가 여기 분자 45죠. 여기 45가 온다. 45. 그러면 1분의 45잖아. 그죠? 1분의 45이기 때문에 요거 안쪽 길이 곱하고 바깥 길이 곱하면 3분의 90이 되겠죠? 3분의 90이 된다. 3분의 90을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약분하면 30kg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답 4번. 맞죠? 그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지 및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틀린 것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부채 선자 모양 형자입니다. 부채 모양은 단핵의 이 중심지를 이게 단핵 도시다 계획 동심원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가진 동심원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버젯의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킨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이게 핵이 하나죠, 그죠? 핵을 하나로 해서 동심원을 이루고 있죠. 동심원이라는 것은 중심이 하나면서 두 개 이상의 원을 동심원이라 합니다. 중심이 하나죠, 그죠? 중심이 같잖아. 그래서 같을 동자 중심의 원자, 심자입니다. 마음심자로 쓰지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도로 같은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호이트죠.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 이 도로를 고려한 거야. 그래서 이게 도로를 고려해놓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 부채 모양이죠. 선풍기 할 때 선자도 부채 선자예요.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에요. 그래서 버저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으로 변화시킨 게 맞죠, 그죠? 발전시킨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은 하나에 중심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꽃단자입니다. 핵이 하나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2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성의 크기를 기초로 중심지가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되는 동심원 이론을 설명했다. 틀렸죠?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이론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철자는 다르지만 우리 이제 크리스탈 그럴 때 크리스탈 그러면 이거 뭡니까? 수정체죠, 그죠? 크리스탈은 수정체입니다. 이 수정체는 육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결정체가 육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에 보시면 그림을 그리면 중심지가 본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중심지가 본래 이게 만약에 두 개 떨어져 있는데 어, 이 주체들은 요 부분을 내가 삼키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요.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경계부에서 요 부분들 있죠. 요 부분을 잡아먹기 위해서 결국은 얘들은 겹치게 됩니다. 겹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겹치는 그런 결과. 그래서 쓸데없는 경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겹치는 걸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육각형으로 그려진다. 육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육각형으로 그려지게 돼. 자, 그림은 예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육각형을 그려져서 여섯 개의 이 저차원 중심지를 모두 합하게 돼서 하나의 큰 중심지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고차원 중심지가 되는 거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어쨌든 이거는 동심원 이론이 아니고 중심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리스와 울만은 이미 두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개의 핵심 주변에 위치한다는 점을 강조해 도시 공간을 다핵심 구조로 했다. 이미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핵이 하나 있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번은 운송기의 관점에서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시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료지수를 썼어요. 그래서 이 원료지수는 이 제품 중량분의 원료 중량입니다. 원료의 중량. 그래서 분수기 때문에 1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면은 얘가 더 무겁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료 지향 입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만약에 1보다 적다면은 제품이 더 무겁다는 것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향 입지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허프 모형의 공간거리 마찰계수는 도로 환경, 지형, 주행수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값이며 이 모형을 적용하려면 공간 마찰계수가 정해져야 된다. 맞죠? 그죠? 허프의 확률 모형을 얘기하는 거야. 허프의 확률 모형은 DPG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은 실제 특정 점포의 특정 점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네요. 그죠? 특정 점포까지의 거리, 특정 점포까지의 이 거리의 람다성, 즉 마찰계수입니다. 마찰계수, 요 람다를 씁니다. 마찰계수분의 면적입니다. 특정 점포의 면적입니다. 면적. 그리고 다른 점포까지의 거리분의 면적의 제곱분의 여기 분자에는 그대로 요 분모에 있던 특정 거리의 이 람다 성분의 특정 점포의 면적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마찰계수 있죠. 여기 람다, 요 마찰계수. 요게 이제 공간 마찰계수. 그래서 도로 환경이라든가 지형이랑 이게 안 좋으면 이 마찰계수 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토지의 비옥도가 비옥도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살찔 비자에다 기름질 옥자입니다. 살찔 비자에 기름질 옥자. 그러다 보니까 고기육변입니다. 고기육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쪘다, 살쪘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게 되면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옥도. 요 기름질 옥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겠죠, 그죠?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접근성의 차이에서 지대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한 개 지대 곡선은 작물의 종류나 토지의 유형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집약농구가 조각농구로 구분된다. 자, 그래서 Y축이 이 지대고 렌트로 표시하면 R로 표시될 것이고 X축이 이 거리가 됩니다. K로 표시됩니다. 자, 그러면 지대 곡선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다 달리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 그러면 요 지역까지의 거리, 요 지역까지의 거리,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B라고 하고, 나머지는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요 부분에 보시면 지금 기울기가 이 중심지 쪽에, 즉 시장 쪽에 가장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급경사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대를 많이 주죠, 그죠? 요 지점까지는. 그러면 얘한테 토지가 배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얘한테 배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B 사이는 A에서 이제 B 사이 같은 경우에는 A에서 요 B 사이에는 얘가 지대를 가장 많이 주죠. 그럼 얘한테 이제 배당이 되는 거예요. 얘한테 배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한테 배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B 이후부터는 지금 얘 지대 곡선이 가장 높은 지대를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한테 배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한테 배당이 된다. 할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에 따라서 이 안쪽은 지대를 많이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원예 농업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깥쪽은 지대 곡선이 완만하죠. 완만하기 때문에 저방적 농업. 그러니까 듬성듬성하게 이용된다. 이게 이제 거칠 조자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이용에 토지가 할당된다. 맞죠? 가장 높은 데 할당됩니다. 이건 누굽니까? 티넨입니다. 티넨, 밤티넨. 그래서 제가 이거 비옥도 할 때 이 살찔 비자를 쓰고 기름질 옥자를 쓴 이유가 뭐냐면 아주 그냥 기억하기 좋게 살이 많이 쪘다. 아주 빵빵하게 튀어나갈 정도로 어, 아주 살이 쪘다. 비옥도 이렇게 나오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바로 그냥 정답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유머러스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유치하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지하철 역사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부의 현재 가치는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정부의 현재 가치를 구했는데 지하철 역사가 개발 예정지 인근에 A 토지가 있다. 1년 후 지하철 역사가 개발될 가능성은 60%.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은 40%라는 뜻입니다. 1년 후 지하철 역사가 개발되면 A 토지의 가격은 14억 3천만이고 개발되지 않으면 8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다 되기.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해설 부분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정보가 불완전하면, 여기가 60%였죠. 그죠? 14억 3천만 원 준다는 부분이 60%였고, 그 다음에, 정보가 확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개발되지 않은 부분은 그러면 40%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10%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R의 N승에서 이 R 부분이 0.1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후라고 했기 때문에 1승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60% 하면은 8억 5천만이 나오고 요거 8억 8천을 40% 적용하면 3억 5천2백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는 거야. 1.1로 할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11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확실하다면 100%죠. 그죠? 개발되는 쪽이겠죠. 그러면 이쪽은 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4억 3천만 원 나누기 1.1이 됩니다. 1.1을 하게 되면 13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가치는 결국은 정보 확실하게 얻어오니까 13억을 현재 가치를 가질 수 있잖아. 그러면
정보가 불확실한 거의 차이가 정보 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13억 빼기 11억 하니까 2억 원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정답 2번, 정답 3번, 요 2억 원이 된다. 그 뜻이. 자, 다음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구흥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 틀렸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도시의 어떤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의 어떤 그런 추상적인 부분만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용을 확립하고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환경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요. 이 관리계획은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 시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통합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맞습니다. 통합은 두 개 이상을 합할 경우,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 층, 이거 벌써 두 개의 주체가 넘어가고 있죠. 그죠? 통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과 이 주택도시기금은 다 지원받아요. 유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것은 영구임대주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재정, 그 다음에 기금 지원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행복주택은 젊을 때부터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생부터 나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전세주택이야. 장기 전세주택. 요거는 20년 이상 전세 넣는 주택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여기도 재정 나왔죠. 기금 나왔고, 그죠? 지원을 받아 전세 계약 방식이죠. 전세 방식입니다.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 몇 년이냐면 5년 임대주택, 그 다음에 10년형 임대주택, 그 다음에 분납형 임대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분납형 임대주택. 분납도 입주금만 분납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10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10년 이하에 대해서만 분양 전환하거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도 맞죠. 그죠? 일정 기간 후에 분양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4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개 다 들어가기 때문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중 규제에 해당되는 것은 금융이 뭡니까? 자금융통이죠. 그죠?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융통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규제하는 거야.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규제하는 거예요. 이거 택지개발 자금과 관련 없죠.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거래 규제와 관련되죠. 개발부담금 이거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규제하는 거 아니죠. 그죠?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이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역시 자금 융통의 어떤 수요와 공급을 갖다 규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례예요. 그러니까 뎁 서비스 레이시오, 즉 연소득에 대한
이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주택담보라든가 아니면은 신용담보대출이라든가 카드론이라든가 대학 등록금 부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다 들어가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잠깐만요. 윤정득 교수님. 예, 예. 예, 지금 1시간 10분이 지나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총 이제 부동산학 개론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20문제를 했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 20문제는 제가 예, 우리 부동산학과 홈페이지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고 요 예, 파일 예. 올려놓고 우리 학우님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 40문제 중에서 기출문제 20문제를 풀었으니까 나머지 20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예, 나머지 20문제는 그냥 학습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예, 한번 예. 풀이가 뒤에 또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예, 아유,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 예, 하다 보면 오래 걸리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부동산학 개론에 대한 출제 경향과 기출문제 풀이를 했고요. 예, 예. 이제 1월 달에 예, 1월 예. 볼까요? 1월 1월 17일 날. 잠깐만요. 어, 1월 1월 14일이네요. 아, 14일입니까? 예, 1월 14일 날 내년도 2025년 1월 14일 날 이 시각에 이 부동산 공시법 예, 예. 맞죠? 예, 예. 부동산 공시법에 대해서 역시 똑같이 출제 경향과 기출 문제 풀이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녹화는 제가 녹화는 끝내도록 하고요. 예, 오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